원래가 게으른 탓인지 남들은 연초면 세배다, 인사다, 친구들끼리 파티다 해서 연일 바쁘고 오히려 연초에 연휴를 쉬지 못하고 더욱 바쁘게 지내기 마련인데 나는 이번 연초에 철저히 집에 붙어 앉아 빈둥빈둥 무의도식하는 것으로서 시간을 보냈다. 새해엔 우리나라 나이로 33살, 중년기에 접어들었으며 때문에 예전처럼 12월 31일 날 보신각 종소리도 중계방송을 보면서 이를 악물며 오냐, 이번 새해에는 글도 많이 쓸 것이며 술도 덜 먹겠다 하는 비분간개조의 맹세 따위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저 그렇구나, 서울시장에 나와서 종치는구나, 춥겠다, 시장 노릇하기도 힘들겠다, 저 묵직한 나무를 들고 내 나이 33번을 쳐야 하니 시장 노릇하려면 힘도 줘야겠다는 식의 생각만 하고 눈뜨고 잠자는 물고기처럼 멍하니 쳐다보며 새해를 맞았다. 그리고 시작된 새해 3일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배도 생략하고 인사도 생략하고 수염도 안 깎고 이빨도 안 닦고 하루 종일 펴놓은 이부자리에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시운전하는 것으로 황금의 연휴를 보내고 말았다. 그러니 1977년 새해도 뻔할 뻔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제 오냐, 새해엔 단연 담배 끊고 술 끊고 집에 일찍 들어오리라 결심에 맞댔자 사흘이면 무너질 결심을 새삼스레 맹세한다고 해도 내 자신의 유약한 성질을 확인하게 될 것을 뻔히 아는 나로서는 아예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며 오늘은 내일의 어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맘 편하리라 여겼던 것이다. 초 이튿날인가 어느 TV 방송 프로그램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영화가 어린이를 상대로 방영되었다. 원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영화라든가 동화책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아까운 프로그램을 놓칠 리가 없었으며 더구나 그 영화는 내가 8살 때 본 영화이었으므로 나는 감개가 무량하였다. 초봄이었던가 여름이었던가 계절은 뚜렷이 기억되지 않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영화 구경 시켜줄 테니 학교가 파하면 사무실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 기뻐서 오전반 수업을 어떻게 끝마쳤는지 기다리던 수업이 끝나자 명동 성당만 남고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버린 명동을 걸어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었다. 영희국민학교에서 명동까지의 길은 어린 나에게는 머나먼 길이었다. 온통 무너져버린 폐허 속을 책가방을 등에 메고 걸을 때마다 책가방 뚜껑이 탁탁 필통을 두드리고 있었고 스카라 극장 간판에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있는 여자 배우가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무실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쓰고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안경을 벗으시며 나를 번쩍 안아 그 꺼끌꺼끌한 수염으로 내 볼을 마구 문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없어진 명동 극장에서 톰 소여의 모험이란 영화를 나란히 앉아 보았다. 아버지는 내게 캐러멜을 사주셨으며 나는 소심한 탓인지 본 영화를 볼 때 오줌이 마려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으로 짧은 휴게 시간에 2번씩이나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쌌었다. 영화가 시작되자 나는 재미있게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 중간쯤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버지를 보았더니 아버지는 어이없게도 영화를 보시며 울고 계셨다. 나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우시는 것을 보았었다. 피난 시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내게 주머니를 털어 잔돈 몇 푼을 꺼내주시며 군용 건빵을 사오라고 말씀하시고는 벽을 보고 길게 누우셨었다.
내가 건빵을 사와 아버지에게 드렸을 때 아버지는 목맨 소리로 우리 식구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그때 아버지는 벽을 보고 누워 울고 계셨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환도 열차를 타고 지루한 여행 끝에 서울에 닿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어린애처럼 울고 계셨으며 온통 무너져버린 오장동 빈터에 우리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시더니 은행나무 열매를 주우시면서도 우셨다. 변호사이셨던 아버지는 변론을 하실 때마다 자주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유명하여서 지금 생각하면 냉철하여야 할 법조인인 아버지는 감상적인 댄디보이였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도대체 톰 소요의 모험 같은 어린 영화를 보시면서도 우시는 아버지가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었다. 나 역시 아버지의 유전 탓인지 걸핏하면 자주 운다. 아버지는 내가 9살 때, 그러니까 내게 톰 소요의 모험을 보여준 다음 해에 돌아가셨으며 나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왜 아버지가 그 어린이 상대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진지하게 그 영화를 보았는데 슬픈 장면이란 하나도 없었으며 억지로 찾는다면 톰 소요가 폴리 아주머니에게 괄시당하는 장면뿐이다. 괄시당한 끝에 도망쳐서 무인도로 갔을 때 폴리 아주머니는 톰 소요가 죽었다고 믿고는 톰 소요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두 장면이었음에 틀림없다. 도대체가 48의 나이로서 톰 소요의 모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아버지, 천주교 공동묘지에 흰 뼈로 누워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그 나이에도 자신을 괄시받는 톰 소요의 심정으로 착각하고 계셨던 것일까? 나는 영화 중반부터 줄곧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울면서 그 영화를 보았다. 이제 그 영화를 보는 내 곁엔 아버지 대신 내 어린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보고 있다. 큰아이는 새나이 6살, 작은아이는 3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같이 영화를 보던 나이보다 2살 어린 나이인 것이다. 내가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자 다혜년이 나를 보면서 의아한 듯이 물었다. 아빠, 슬퍼? 응. 나는 목신 소리로 대답했다. 난 하나도 안 슬픈데. 아빠, 괜찮아, 괜찮아. 슬퍼하지 마. 4살 난 아들놈이 내게 요새 어디서 배운 말인지 제법 어른스러운 말로 위안을 했다. 뭐냐? 나는 생각했다. 물론 괜찮지. 괜찮고 말고. 너희들이 나처럼 커서 30년쯤 뒤에 저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아버지인 내가 왜 울었던가 의아하게 회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새끼들아, 제발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때는 이 애비의 눈물을 기억할 것이며 또한 이 애비가 왜 눈물을 흘렸던가 회상하고는 그리고 같이 울어주기를 바란다. 너희의 눈물 속에 인간은 짧은 삶을 살고 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 아버님, 당신의 침상 위에서 편히 쉬시옵소서.